고등학교 수학 잘하는 방법이라고 아주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사실 뭐 일반적인 이야기들만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은 포비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인터넷상에서. 그 다음에 한 15년에서 한 20년 가까이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고1부터 고3 아이들을 이제 인문계 자연계 합쳐서 치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고3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일단 뭐 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욕심이 많은 학생들은 자기 성적보다 좀 높게 이렇게 대학 진학을 원하면서 또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처음 접할 때 이 고등학교 수학을 어떻게 접하는 것이 좋을지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서 시간을 잠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은 고등학교 수학하고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중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를 조금 비교해 볼게요. 자, 중학교 때의 어떤 부분들하고 고등학교 때 부분을 좀 비교해 보시면 선생님은 뭐 중학생들도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의 경험에 의해서 아마 비슷하게 맞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난이도라는 측면은 단원별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난이도가 중학교 때는 대략 한 중 정도급 정도 난이도에서도 한 하 정도라고 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중하 정도.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는 기본 난이도가 상하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약간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 정도 되고요. 단원별로는 이제 한 상중 정도도 이렇게 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난이도는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중학교의 난이도가 한 요 정도, 중에서도 한 하 정도 된다면 고등학교의 보통 평균적인 난이도는 상에서 한 하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난이도로만 본다면 한 2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원수가 많아요,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보통 한 학기에 6단원 정도.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12단원에서 한 15단원 정도의 어떤 단원수가 있다면, 고등학교는 요게 이제 1학년 과정이 수원수투인데요. 이제 S1, S2라고 쓸게요. 자, 수원수투인데, 수원이 대략 한 19단원, 그 다음에 수투가 대략 한 20단원인데, 정석으로는 이게 한 25단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합치게 되면 단원수로만 보면 고1 때만 해도 대략 한 40에서 45단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원수가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난이도가 2배인데다가 단원수가 3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중학교와 비교했을 때는 한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학년 과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될 것이 각 단원별로 대표 유형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유형들이 되는데요. 중학교 때는 각 단원별로 대표 유형이 대략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된다면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대표 유형이 각 단원별로 한 25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또 한 2배 정도 돼요. 대표 유형의 개수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는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원수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전체 단원수 요것도 일단은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난이도도 좀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다면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좀 성취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수원 수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1이 있고, 그 다음에 미적분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기하와 벡터 이렇게 해서 이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문계 학생들은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미적분 1하고,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이렇게 4개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는 모두 다 6개 단원을 다 하게 되죠. S1, S2에 미적분 1과 확률 통계, 그 다음에 미적분 2하고 기하 벡터까지 해서 총 6개를 배워요. 자, 근데 이제 수능에 출제되는 범위는 인문계는 수학 2하고 미적분 1, 그 다음에 확률 통계가 이제 수능에 나오는 단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들은 이제 미적분 2부터 확률 통계, 기하 벡터 이렇게 해서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은 수1은 수능 출제 범위가 아니고요. 자연계 학생들은 수1, 수2와 미적분 1은 수능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1학년 과정만 살펴본다면, 자, 1학년 때 수1과 수2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1학년 과정이겠죠? 1학년 과정이니까 각 학기별로 중간 기말을 나눠본다면 중간고사가 대략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있고요. 또 2학기 중간고사가 대략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이렇게 있게 될 거예요. 요 사이에 이제 방학이 있겠죠. 여름방학이. 자, 그런데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요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원들이에요. 근데 그 어려워하는 단원이 한 3단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선행도 하고 오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 기말고사 범위에서 요 뒷부분이 난이도가 좀 높아요. 요 부분이. 암기해야 될 공식들이 많습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요 기말고사에서 애들이 조금 헤매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요거, 2학기 과정은 이제 수2는 좀 여름방학 때 좀 하면 되겠다 하겠지만, 여름방학이 실제적으로 한 2주밖에 안 됩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수업을 안 하면서 방학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은 대략 한 2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주에 뭐 며칠 좀 늦잠 자고, 어디 좀 놀러 갔다 오고 하면 바로 방학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2학기 거를 준비할 시간이 사실상 부족하죠. 자, 그나마 이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요 뒤에 함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단원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가능한데, 자, 문제는 이제 이 2학기 기말이죠. 자, 여기가 사실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수열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 여러 가지 수학적 귀납법까지 이 부분, 이 통째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로그와 상용 로그는 처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많이 생소합니다. 거기다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는 전체가 다 빨간색이죠. 물론 이 함수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뒤에서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단원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2학기 기말고사 파트가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원래 이 부분은 이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2학년에서 배우던 과정인데 그것이 이제 1학년으로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이제 여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학생들이 조금 좌절감을 좀 느끼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겨울방학 때 선행은 그래서 무조건 일단 여기 기말 범위 끝까지 여러분이 선행을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데서는 이제 수1만 좀 선행을 해가지고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좀 여름방학이나 통해서 다시 수2를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죠. 이 부분은 그렇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수2 부분이 일단 난이도가 워낙 높은 데다가 기말에 가장 이런 좀 고난이도의 단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부하기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반드시 수학2까지는 오셔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되고요. 자, 고1부터 고3까지의 대략적인 과정을 보면, 자, 여기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간에 이제 여름방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겨울방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름방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름방학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은 없어요. 그죠? 11월에 수능이 치러지기 때문에 겨울방학은 없어요. 그래서 대략 방학이 한 5번 정도 있는데요. 자, 여름방학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2주, 겨울방학은 4주 정도 됩니다. 자, 여름방학 2주고요. 겨울방학은 4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름방학은 이제 2주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보통 3학년 여름방학 이후로 이제 7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7월에 경찰대, 그 다음에 사관학교들의 시험들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요 7월 이후부터는 이제 입시체제가 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9월 정도에 각 학교 수시가 시작이 됩니다. 수시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11월에 이제 수능이 치러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입시는 요 7월 정도부터 시작입니다. 요 7월 정도부터 입시가 시작이라서 실제로 여러분한테 주어진 학기는 한 5학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름방학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2주밖에 안 된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접어놨는데,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수원, 수2를 여기까지 일단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1, 2, 그 다음에 확률 통계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 1과 확률 통계만 하면 되니까 그나마 좀 시간 여유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세 학기 동안에 요 두 학기에서 수원수투를 했다면 요 세 학기에서 미적분 1, 2, 확률 통계까지 4개의 책을 모두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그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가 뭐 정석으로 본다면 2권이라면 이쪽은 정석으로 본다면 4권이 됩니다.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1학년 겨울방학, 그죠? 그 다음에 요 지금 현재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요 겨울방학. 요 겨울방학이 결국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3월 모의고사가 개학하자마자 3월 모의고사가 치러져요. 자,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3월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6월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9월에 한 번 이렇게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 이제 수능이 치러져요. 자, 근데 이 3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능 점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3월이 수능 점수와 뭐 똑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 이유는 3월에서 어떤 뭐 수학의 범위로 본다면 이제 뭐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 1만 일단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미적분 1이 출제가 됐다. 그러면 6월에 가면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단원들이 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2등급을 받았다. 수학에서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6월에 가면 1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새로운 단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난이도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2등급만 유지를 해도 대단히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그죠? 자, 9월 가면 또 단원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난이도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2등급을 받게 되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으로 가면 여기서 이제 단원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죠. 추가되는 단원은 없습니다. 9월은 전범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2등급이 나오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나온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월에 그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단원이 다 마찬가지예요. 수학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다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은 고1 때 수원수투만 하면 되지만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3학기 동안에 4권의 정석을 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크죠. 난이도도 당연히 이쪽이 더 높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행이 좀 많이 되어 있어야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진도 나가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원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요. 학원의 속성은 일단 학생들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모두 다 끌고 가야 됩니다. 그죠? 어떤 학원에서는 우리 학원은 1학년하고 2학년까지만 수업을 합니다. 3학년 때는 모의고사 풀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학원은 거의 없어요. 1학년과 2학년 때 내신 대비까지 다 동원해서 하고요. 3학년 때도 계속 내신을 진행을 하고요. 단원 정리를 또 해나갑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과외도 마찬가지죠. 과외는 대부분 아르바이트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뭐 아르바이트 하는 선생님들이 뭐 2달만 과외하고 안 한다 그러면 안 하겠죠. 애초에. 그러니까 과외도 마찬가지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학생들을 끌고 갑니다. 쭉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진도를 빨리 빼주지 않는다는 거죠. 진도를 빨리 빼주면 학생들도 힘들어합니다. 당연히 힘들어하겠죠. 그럼 불만이 생겨요. 아니 다른 애들은 아직 이거밖에 안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불만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선생님은 나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이 선생님은 너무 좀 높은 것 같아. 나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외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학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잘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뭐 학원과 과외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앞에서 끌어주시긴 하지만 결국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미리 안다면 조금 선생님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난 여기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다거나 본인의 의지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원래 그 학원이나 과외에서 하던 대로만 쭉 따라가면 망합니다. 대부분 다 망해요.
그죠? 대부분 다 망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교 시험 대비를 한번 해볼 텐데요. 학교 시험 대비는 대부분 다 교과서, 그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기본 정석이 있고요. 실력 정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RPM이라는 책이 있고요. 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신 특강도 있고요. 유형 플러스도 있고, 블랙라벨도 많이 요즘에 상위권 좀 많이 어려운데요. 자, 요것도 많이 이제 보고요. EBS 교재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학교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이 필요해요.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일단 가장 많이 학생들이 요즘에 하는 게 센하고 정석이니까 기본 정석이든 실력 정석이든 자, 이 두 개를 기본으로 해보겠습니다. 센이 대략 책마다 다르지만 한 1500문제 정도 됩니다. 1500문제 정도 돼요. 수원이 1500문제, 수투가 1500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 학기 중간고사만 가지고 볼게요. 1학기 중간만 봅시다. 1학기 중간고사만 보면 센이 수원이 1500문제니까 대략 1학기 중간고사에 한 700문제 정도를 소화해야 중간고사를 치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RPM도 마찬가지로 한 1500문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700문제 정도 여러분이 푸셔야 시험 대비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RPM이 센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좀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 하는 학생들한테는 RPM을 많이 권해줍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정석도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죠. 기본 정석은 센보다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요게 한 1000문제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가 좀 있는데요. 교과서는 수원 과정에 대략 한 500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교과서가 한 250문제 정도 되고요. 학교마다 프린트가 좀 나오는데 대략 한 100문제 정도 된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온다고 해도 대략 한 1300에서 한 2700문제 정도 되겠네요. 그죠? 한 2700문제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온다고 해도 한 2700문제 정도 돼요. 자, 그런데 뭐 내신 특강도 좀 풀어야 되고 유형 플러스도 좀 풀어야 되겠고 EBS 교재도 좀 풀어야 되겠고 블랙라벨도 좀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대략 한 3000문제 정도 됩니다. 자, 요게 여러분이 1학기 중간고사에 풀어야 될 문제수인데요. 자, 중간고사를 생각해 보면 3월부터 시작해서 학기가 시작되죠. 3월 초부터 시작해서 4월 중순, 5월 초면 중간고사가 시작됩니다. 4월 말에 시작되는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초면 시작해요. 그러니까 4월 말이나 5월 초면 중간고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요게 대략 한 8주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8주에 3000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3000문제를 8주에 푼다 그러면 한 38, 24 정도 될 거고요. 한 60대니까 한 7, 그죠?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봐도 일주일에 한 370문제 정도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한 370문제 정도를 풀어야 이거를 다 한 번씩 풀어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각 문제마다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걸 다 풀지 못해요. 풀고 나서 또 틀리는 문제들 나오고요. 또 틀리는 문제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고요. 그죠? 다시 한 번씩 풀어봐야 되고, 또, 뭐, 이런 문제,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 푸는데 보통 한 1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다른 문제집처럼 뭐 그냥 이렇게 한 문제당 3분, 5분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실력 정석 같은 거 건드리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개수가 확 늘어나겠죠? 센 같은 경우에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에 이걸 못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다시 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추가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 번씩 푼다고 계산했을 때도 대략 한 일주일에 문제 풀어야 되는 개수가 한 370문제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이 학생이 일주일에 수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한 100문제 정도를 풀었다고 칩시다. 일주일에 한 100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8주가 걸쳐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한 800문제 정도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것은 센도 다 못 끝냈다는 상황이 돼요.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도 한두 번 더 풀어야 되고 하니까 1학기 중간고사에 센 한 권 풀고 중간고사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교과서 아직 못 풀어봤고요. 학교 프린트 못 풀었고요. 정석은 손도 못 댔고요. 다른 문제집 한 권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책 한 권을 푸는데도 이만큼이 걸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최소 일주일에 일단은 150문제는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일주일에 푸는 최소 단위예요. 인문계, 자연계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요건 1학년 과정은 다 똑같기 때문에 150문제는 풀어야, 일주일에 150문제는 풀어야 그나마 8주에 조금 그래도 내가 뭐라도 좀 이렇게 한 1200문제쯤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일주일에 150문제를 풀지 못하면 일단 전체 과정을 다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최소한 일주일에, 위크입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150개 이상은 풀어야 된다. 요게 기본이에요. 그죠? 자, 요게 기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도 어떤 학생은 아니 문제를 푸는데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를 푸는데 아무것도 안 풀려요. 풀 때마다 틀리는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개수가 얼마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일주일에 150 풀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 그런데 일단 뭐 앞에 부분 뭐 벌써 많이 풀어보고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뭐 150개 정도면 무난하게 풉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문제 푸는 개수를 보면 대략 한 300개 정도 돼요.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일주일에 한 300개 정도 되면 그래도 시험 대비가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좀 끝나가는 형태의 모습이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좀 그나마 이제 시험을 좀 이렇게 준비를 좀 많이 했다고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각 학교의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한 500문제 정도 이상을 풉니다. 일주일에 한 500문제 이상 정도를 풀어야 이게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학생들이 일단 넘어야 될 첫 번째 산이고요. 요게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보통 공부하는 정도고요. 이건 이제 최상위권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150개, 일주일에 150개를 넘지 못했다 그러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원인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아니면 문제를 내가 접근을 아예 못하는 건지, 계산 실수가 많이 나는 건지, 아니면 뭐 내가 공부 시간이 부족한 건지, 요거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150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옆에 반드시 도와줄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죠? 멘토죠. 수학에 대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학원에서 앞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풀어주고 난 열심히 받았었어요. 그죠? 그 받아 쓴 거는 공부가 아니죠. 그것은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주는 거고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안 풀릴 때 그거를 도와줄 사람이 옆에 필요해요. 과외 선생님이어도 좋고요. 또는 뭐 사촌 형이어도 좋고요. 형이어도 좋고 누나여도 좋고, 그죠? 누군가 하나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됩니다. 초반엔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필요 때때로 여러분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해시켜줄 수 있게, 이해시켜주는 어떤 그 멘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50개를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학생은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해도 일주일에 150개를 못 넘기기가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더 이 과정을 한 3개월 정도만 유지를 하신다면, 한 3개월 정도만 유지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일주일에 한 300개 정도 풀이까지는 갑니다. 요 정도까지 가면 여러분들도 수학이 학교에서 상위권에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수1과 수2가 끝나갈 때쯤 되면 이미 수포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학 포기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 이후부터는 이 상위권의 변동이 거의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 1학년 때 여러분이 넘어야 될 것은 일주일에 최소한 150개 이상을 푼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시고요. 내가 일주일에 몇 문제를 풀었나를 체크해 보시면, 내가 지금 수학 공부를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나는 지금 150개를 못 푸는 걸로 봐서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 원인이 뭘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계속 풀리는데 실수가 많은 건지, 그죠? 아니면 문제를 푸는데 어떤 그 유형의 문제에 문제가 안 풀려서 뒤에 풀이를 봤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자,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서 일주일에 150개를 넘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2개월에서 3개월 후쯤 되면 여러분들은 무난히 일주일에 한 300문제 이상을 풀 수 있는 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위권으로 올라가요.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을 조금
명심해서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학을 공부하는 몇 가지 요령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자, 수학은 단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원별 누적 과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1을 공부해야 수2를 공부할 수 있고요. 수2를 공부해야 미적분 1을 공부할 수 있고요. 미적분 1을 공부해야 미적분 2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률과 통계는 뭐 요거랑 좀 별도예요. 떨어져 있는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하와 벡터도 당연히 좀 떨어져 있는 단원인데 연결이 된다면 요 미적분 2랑 연결이 됩니다. 기하 벡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2를 공부하려면 당연히 수1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미적분 1을 공부하려면 이게 이제 수2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건 단원이 한 20단원, 요거는 단원이 한 25단원 정도 됩니다. 각 단원의 핵심 유형이 대략 한 두세 가지, 많게는 5가지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수1에서 단원의 핵심은 대략 한 100가지, 수2에서는 단원의 핵심이 뭐 한 5가지 정도 된다면 한 125가지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면 머릿속에 대략 한 200개 이상의 핵심 포인트들이 잡혀 있어야 미적분 1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적분 1의 문제를 푸는데 이 앞에서 배웠던 것이 기억이 안 난다. 그죠? 그러면 이거 문제를 푸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수학은 반드시 단원별 누적 과목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해야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갈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안 되면 이 앞에 게 기억이 안 나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시험 대비를 할 때 단원 정리를 시킵니다. 단원 정리를 시켜놔요. 요때가 가장 아이들이 감이 좋아요. 시험 대비할 때가. 그 시험 대비할 때 단원 정리를 해놓으면 요것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뭐 미적분 1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기억이 안 난다고 수1, 수2를 계속 반복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미적분 공부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 것 때문에 책을 3권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4 용지를 4등분을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쪽지 하나씩을 만들어서 각 단원별로 여러분이 단원 정리를 해서 가지고 다니면 미적분 1을 풀다가도 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얼른 꺼내서 참고하시면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원 정리가 필요하고 이것을 모두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정리까지도 여러분이 모두 다 암기를 하셔야 이 뒷부분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문제집에다 푸는 사람이 있고요. 노트에다 푸는 사람이 있고요. 연습장에다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중학교 때는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풀면 답이 탁 나와요. 그죠?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은요. 이렇게 푼 다음에 한 단계가 끝납니다. 1단계가 문제가 이제 정리가 돼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다시 2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요. 심한 경우에는 여기서 3단계까지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풀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계산이 좀 빠르고 이렇게 좀 앞에 부분에 대한 선행이 확실하게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좀 과정이 좀 줄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풀었던 이 풀이 양에 비해서는 최소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집은 푸는 공간이 적어요. 푸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 작은 공간 안에다가 많은 풀이를 하다 보면 계산 실수도 많이 나고요. 그죠? 잘 안 풀립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집에다 푸는 것은 조금 권해주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내가 틀린 문제들 있죠. 이 틀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어떤 문제집을 하나 선택해서 푸는데 틀린 문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문제가 사실 나한테 제일 좋은 문제들이에요. 요거는 반드시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밑에 풀이가 다 돼 있어요. 풀이가 다 돼 있고 이게 틀린 표시 있고요. 그죠? 별표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되는데 밑에 풀이가 있으니까 자꾸 혼동이 되겠죠. 그죠? 새로운 마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여기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문제집에 푸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중에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문제집은 최대한 깨끗하게 풀고요. 각 문제별로 예를 들어서 128번 문제가 있다. 근데 내가 이거를 한번 풀었는데 틀렸다. 그죠? 틀렸어요. 자, 틀렸는데 이것이 계산 실수로 해서 틀린 건지 아예 개념을 못 잡은 건지, 그죠? 뭐 계산 실수로 틀렸다면 위에다 점을 하나 찍고 만약에 이것이 아예 이해가 안 갔다, 기초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또
뭐 내가 요걸 했는데 중간 과정까지는 맞았는데 이 뒷부분이 생각이 안 나서 못 풀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문항별로 표시를 해보시고 다시 두 번째 풀죠. 아, 요거는 풀었는데 요거는 여기서 또 막혔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풀어서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X표를 해서 이제 다 끝났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안 풀겠다.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최소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푸는 표시만 남겨놓고 풀이는 문제집에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트에다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줄이 있다는 거죠. 노트는 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수학은 중학교 때랑 달리 고등학교 때는 기호가 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줄친 노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로그라는 기호를 씁니다. LOG라고 쓰는 로그라는 기호를 쓰는데요. 위치가 LOG의 로그는 요 밑에 들어가는 수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수를 여러분이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가끔 여기가 지수꼴로 표현되기도 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지수가 분수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n분의 n 형태로. 그 다음에 여기도 3을 쓰고요. 여기다가 뭐 p분의 q 형태로 이렇게 쓰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 나중에 내용에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요게 노트 한 장에다가 요 한 줄에다가 이걸 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2에 n분의 n에 3에 p분의 q를 쓰게 되면 이게 총 6층 석탑입니다. 그죠? 이쪽에 3층, 이쪽에 3층에 6층 석탑인데 이게 한 줄 안에 이게 표현이 된다는 것 자체도 무리인데다가 이걸 가지고 마구 연산을 막 하다 보면 안 맞아요. 그죠?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원래 로그라고 하는 것은 밑을 좀 길게 쓴 다음에 아래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줄에다가 3을 쓰고요. 그거에 2분의 1승 이런 식으로 써줘야 이게 안 헷갈리는데 너무 요 줄 안에다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기호들이 다 뭉개져 버린다는 거죠. 다 합쳐져서 뭐가 뭔지 몰라요. 그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도 나와요. 시그마는 K가 1부터 N까지, 여기가 2분의 1에, K-1승 이런 이제 수학 기호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줄친 종이 안에다가, 줄친 노트 안에다가 요거를 쓰다 보면, 시그마가 이렇게 납작해집니다. K가 1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그죠? 요것도 수학 기호로는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시그마는 이거의 크기만큼 이렇게 크게 쓰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또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적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A부터 B까지 fx, dx 같은 거 쓸 때도 원래 이 기호는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 기호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써야 표현이 맞는 표현인데 줄 안에다 쓰다 보면 이게 짜부가 되죠. 납작해진다는 얘기예요, 기호가. 그래서 수학 기호를 처음 배울 때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줄 안에다가 쓰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계산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노트에다 푸는 것도 별로 좋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학 전용 연습장을 따로 쓰시는 게 좋고요. 수학 전용 연습장을 따로 쓰시는 게 좋고 이 연습장 안에다가 수학 문제를 풀면 내가 풀다가 틀린 문제나 또 메모해야 될 것들을 연습장 안에서 다 정리하신 다음에 연습장을 좀 모아두시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푸는 것하고 한 문제를 오래 푸는 것을 어떤 게 더 낫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선생님도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일단 처음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일단 많이 푸는 것을 선생님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150개 이상을 푼다라는 걸 전제로 하세요. 어떤 학생들은 150개 무난히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겠고요. 어떤 학생은 일주일 내내 공부해서 한 100개도 못 푸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 학생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150개 이상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개념이 안 되는 건지 문제풀이가 막혔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건지 그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일주일에 150개 이상을 좀 푸는 훈련을 좀 해두시는 게 좋고요.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 단계가 좀 지나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300문제 정도를 풀 수 있게 만들면 이게 이제 상위권이 됩니다. 일반고 학생들 기준으로 그래요. 자, 상위권이 되는데 요 학생들 정도 되면 이제는 단원별로 이제 한 문제를 오래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요 단계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주일에 150개 풀이도 안 되는 학생이 한 문제를 가지고 오래 고민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선택에 대해서인데요. 어떤 학원에 가니까 우리 학원은 무조건 센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센 밖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학원에서는. 또 어떤 학원에서는 정석으로 한답니다. 또 어떤 학원에서는 개념 원리로 한대요. 그죠? 나는, 난 개념, 정석을 나는 보기가 싫어요. 정석을 보기가 싫은데 엄마가 정석을 보랍니다. 그죠? 학원에서 정석을 해야 된대요. 센 문제를 풀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난 이거보다 좀 쉬운 걸로 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애들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애들은 다 센을 풀고 있으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재 선택이에요. 교재 선택이 각자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선행하는 학생들한테는 RPM을 권해줘요. 요거는 센보다는 좀 쉬운데 문제집 위주로 돼 있어요. RPM을 좀 권해주고요. RPM을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센을 풀면 센이 조금 풀립니다. 너무 초반부터 센을 풀게 되면 이 일주일에 150개를 못 넘겨요. 자,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문제집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기가 문제집을 풀었을 때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문제집을 골라야 됩니다. 센을 풀는데 다 풀고 나니까 틀린 문제가 너무 많고 내가 풀어보니까 한 70%가 틀려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나한테 아직 맞는 문제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좀 나한테 그래도 내가 풀었을 때 10개 중에서는 한 7개 정도는 풀 수 있는 문제집을 골라서 최대한 빨리 풀어내고 그러면 여기서 못 푼 문제 30개 남았죠. 요 30개 다시 풀면서 센으로 바꿔서 또 문제를 풀고 그죠? 이렇게 가시면 좋고요. 예전에는 교재가 없어서 무조건 정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엔 문제집도 많고요. 굉장히 좀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정석에 매이지는 마세요. 하지만 어떤 개념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정석이 가장 정확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석이 가장 정확해요. 나머지는 약간씩의 오류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개념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정석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센을 기본으로 하지만 센이 너무 어렵다 싶은 학생들은 센을 선택하지 마시고 RPM이나 좀 다른 쉬운 문제집을 좀 한 권 정도 하신 다음에 문제집으로 빨리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요번에도 어떤 학생 봤는데요. 자기는 센을 푼대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좀 진도가 못 나가고 있답니다. 그죠? 진도가 못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이거는 안 좋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센이 꼭 답은 아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학인데요. 방학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름방학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름방학은 없어요. 이거 2주밖에 안 되는데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1년치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도 있고 과외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축구도 있습니다. 축구도 있고요. 게임도 있어요. 게임도 있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혹시 남학생들도 있겠지만 자, 드라마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시간 맞춰서 드라마 봐야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굉장히 바빠요. 특히나 이제 공부하는 측면에서 보면 학교 공부도 양이 많습니다. 그죠? 요즘 9시 등교가 되면서 좀 끝나는 시간이 좀 늦어요. 그래서 한 5시 정도 이렇게 끝나면 또 야간 자유로 하는 데는 또 그 후로 또 야간 자유로 하고, 그죠? 중간에 또 학원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죠? 학원 가면 또 일주일에 2시간씩 2회. 그죠? 한 4시간 정도 과목별로 잡아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개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또 과외도 합니다. 자, 과외도 보통 2시간씩 한 2번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과목별로 한 3개만 한다고 쳐도, 그죠? 이게 또 한 12시간이 날아갑니다. 또 이렇게 그 시간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앞뒤로 30분씩 1시간씩 또 날아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데 시간이 많이 뺏겨서 도리어 자기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공부 시간을 완벽하게 좀 시간을 갖춰놓지 못하면 이 어떤 것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수업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여러분들 성적 절대 안 올라요. 내 스스로 문제 푸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원이나 과외를 잡을 때도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영어가 너무 부족하다, 수학이 너무 부족하다, 그죠? 이런 부족한 과목 위주로 채워 나가시고요. 나머지는 개인 공부를 하시되 반드시 옆에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멘토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즘은 학원 선생님하고 SNS로 이렇게 수시로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카톡은 지워서 없지만 뭐 텔레그램을 카톡 대신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요 텔레그램으로 수시로 계속 질문을 해줍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그 수시로 답변을 해주고요. 또 잘 이해가 안 가면 이게 이제 음성도 전송이 돼요. 녹음해서 전송도 되고요. 간단한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도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종이에다 풀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과목별로인데요. 일단 수학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지만 수학은 누적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수1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2를 갈 수 없고요. 수2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적분 1을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리 여러분이 급하게 가려고 해도 급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차근차근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어는 누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조금 스피디하게 여러분이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고1 때는 수학은 일주일에 최소 150문제 이상만 풀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시간은 영어에다 투자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과목들 이제 학교에서만 조금씩 하시고요. 모든 정성은 영어에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고1 때.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고2 또는 아주 고3 과정까지도 다 마칠 수 있을 만큼의 영어 수업을 좀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자, 뭐 수업이라고 하면 꼭 학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보면 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학생들을.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해 가면서 나는 1학년 말까지 무조건 최소한 고2 과정까지는 끝내고 싶어요. 끝내주세요. 안 끝내주면 안 돼. 그죠? 계약을 먼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꼭 반드시 성취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모자른 일이 없어요. 3월 모의고사, 고3, 3월 모의고사를 딱 치렀는데, 고3, 3월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언수 외탐이, 예를 들면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이 나오면 이미 수능은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6월까지 여러분은 또 언수 외탐 다 성적을 또 한 단계씩은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기했죠. 6월의 모의고사는 단원도 늘고요. 난이도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것만 해도 바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반드시 하나 정도는 1등급이 나와야 돼요. 3월에서. 근데 수학은 누적인데다가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3등급,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선에서 2에서 3등급 정도 선에서 막는다 치고, 그죠? 언어도 마찬가지로 뭐 호불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막는다고 쳐도 최소한 외국어가 1등급이 나오든지 언어가 1등급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1등급이 나와야 그해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그나마 좀 희망이 생기지. 이게 전부 다 2, 3, 3으로 깔게 되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고3이 시작이 됩니다. 수리는 1등급 맞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재수생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국어만큼은 여러분이 좀 빨리 갈 수도 있으니까 1학년 때 최대한 영어 쪽에다가 많이 시간을 투자하셔서 자,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뭐 수리하고 언어만 뭐 하나씩 올린다 생각하면 그나마 좀 부담이 덜하죠. 그런데 이 세 개를 모두 올린다. 뭐 탐구까지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좀 많아지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최소한 일주일에 150문제 이상을 푼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연습장에 푼다. 연습장에 푼다. 그 다음에 단원이 끝나면 반드시 단원 정리를 한다. 단원 정리를 해서 이것을 모두 암기한다. 그죠? 자, 수학도 암기 과목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만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고등학교 수학 무난하게 여러분이 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수원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